아랍에미리트는 전투기를 고를 때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일머니로 세계 최고만 사온 나라입니다. F-16, F-35 라팔. 그 나라가 지금 KF 줄줄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관계자와 수십 차례 미팅을 해온 사람이고 그들이 얼마나 까다롭게 전투기를 고르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전투기를 선택했다는 소식은 방산업계 전체에 전기 충격 같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려 합니다. 제가 22년간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드레이크 콜필드입니다. 1971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 육군 병사였고 어머니는 댈러스 외곽의 작은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늘을 동경했습니다. 6살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으로 에어쇼를 보러 갔던 그날 머리 위로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전투기의 배기구 불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 이후 저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 하늘을 직접 가르고 싶다는 것. 20살에 미 공군에 자원 입대했고 엄혹한 훈련 과정을 거쳐 F-15 이글 조종사가 됐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 기체와 함께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에 비행복을 입고 활주로로 나갔고 마하 2.5의 속도로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완벽한 기계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F-15는 저에게 종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기체를 만든 로키드 마틴과 보잉, 그 기체를 운용하는 미 공군, 그 모든 것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이 저의 직업적 신념의 토대였습니다. 제대 후 저는 워싱턴 DC로 왔습니다. 방산 전략 싱크탱크인 글로벌 에어로 스트래티지 그룹의 수석 애널리스트로 자리를 잡았고 그것이 새로운 12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종석에서 분석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하는 일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전투기를 읽는 것. 다만 이제는 몸으로 읽는 대신 숫자로 읽었습니다. 추력대 중량비, 레이더 탐지거리, 무장 탑재량, 단가, 수명주기 유지비, 공급망 안정성. 이 6가지 지표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어느 나라 어느 기체가 어떤 전쟁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저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자문 계약을 동시에 유지하는 몇 안 되는 독립 애널리스트가 됐습니다. 27개국의 전투기 도입 컨설팅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했고 그중 상당수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중동, 동남아시아, 동유럽, 남미. 제 보고서가 각국 국방부 장관의 책상에 오르내렸고 저는 그것을 직업적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사무실은 워싱턴 DC 다운타운의 14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링컨 기념관의 지붕이 보이는 위치였죠.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사무실에 들어와 전 세계 방산 동향 보고서부터 펼쳤습니다. 그것이 22년간 변하지 않은 루틴이었습니다. 사무실 화이트보드에는 항상 세계 전투기 시장 점유율 도표가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맨 위에는 제가 직접 빨간 글씨로 써놓은 2글자가 있었습니다. 비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이 5나라가 세계 전투기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 5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는 쪽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앞으로도 최소 30년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단순히 돈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기술 생태계의 문제였으니까요. 엔진 설계, 소재 공학, 항전 시스템, 스텔스 기술, 시뮬레이션 인프라.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그 생태계를 처음부터 구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KF-21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에서 KF-21이 거론될 때면 저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고철 덩어리가 될 거야. 엔진도 못 만드는 나라가 전투기를 만든다고? 어림도 없지. 아시아 국가가 독자 초음속기를 개발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말이 안 돼. 저는 그 말들을 의심 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편견 위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실수는 제가 22년간 저질러온 가장 값비싼 실수였습니다. 제 주변에는 2명에 가까운 동료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마커스 레인이었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케임브리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나토에서 10년을 일한 뒤 우리 싱크탱크에 합류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커스는 저와 달리 감으로 일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숫자보다 분위기를 읽고 정책보다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부딪혔지만 그만큼 자주 서로를 보완했습니다. 또 한 명은 제니퍼 오스틴이었습니다. 우리 팀의 리서치 매니저로 MIT에서 시스템 공학을 전공한 젊은 분석가였습니다. 그녀는 수치를 다루는 능력이 탁월해서 제가 방향을 잡으면 제니퍼가 그것을 데이터로 채워주는 구조로 우리 팀이 돌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제가 가장 큰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리처드 콜필드는 1950년 22살의 나이로 인천 상륙 작전에 참가했던 미 육군 보병 병사였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돌아온 뒤 그 나라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기억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꺼내기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가죽 일기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 땅에서 쓴 일기였습니다. 거기에는 폭격으로 폐허가 된 거리, 굶주린 아이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포기를 모른다. 나는 그 일기장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때는 그 문장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22년이 지나서야 저는 그 문장이 예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당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의 차기 전투기 도입 컨설팅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KF-21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가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며 갈등을 빚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투르키예가 개발 중인 칸 전투기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측의 의뢰를 받아 칸 전투기의 도입 가능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막 완성한 참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칸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결론에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토대 위에 놓여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와 화이트보드의 비고 목록을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은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제 삶의 가장 안정적인 닻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직전의 고요함이란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불기 직전의 수면처럼 평온하고 잔잔하고 아무 예고 없이 맑은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평온함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말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마커스가 보내는 링크들이 늘어났습니다. KF-21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대부분 열어보지 않고 지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커스가 직접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레이크, 이번엔 진짜로 한번 봐봐.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그냥 나중에 보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은 한참 뒤에야 왔고 그때는 이미 세상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중동 전선에서 들어오는 보고서들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라팔이 이란산 샤헤드 드론을 요격하면서 발생한 비용 불균형 문제가 조용히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한 대 가격이 2천만 원인데 그것을 잡기 위해 쏘는 미카 공대공 미사일이 한 발에 20억 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토 소식통 한 명이 암호화 메일로 이 문제가 내부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불편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내가 알던 것과 달라지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그 달라진 패러다임 안에서 기존의 제 분석틀이 얼마나 유효한가 하는 의문. 그 불편함은 작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클라이언트에게서 갑자기 회의 일정을 미뤄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저는 캘린더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냥 루틴대로 다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것이 그 무렵 제가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르는 척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것은 모른 척한다고 멈추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2026년 3월 25일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유럽 방산 시장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 노트북 화면을 열어두고 반쯤 건성으로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틀어놨습니다. 마커스가 오늘 한국에서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있다고 알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나운서가 뭔가를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지만 한국어라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납고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기체의 실루엣이 조명 아래로 드러나는 순간 저는 손에 쥔 펜을 놓았습니다.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시제기도 아니었습니다. 실전 배치를 위한 완성 기체였습니다. 매끄러운 동체의 준 스텔스 형상, 날렵하게 뻗은 주익, 기체 곳곳에 빈틈없이 설계된 무장 거치대. 저는 22년간 수십 개의 전투기 기체를 직접 보고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좋은 기체와 그냥 날리는 기체의 차이는 멀리서 봐도 압니다. 그리고 화면 속 기체는 달랐습니다. 그냥 날리는 기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노트북 가까이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체 어디에도 인도네시아 국기가 없었습니다. 공동개발국이라고 대내외에 알려졌던 인도네시아를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제외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마커스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커스, 이거 진짜 양산 1호기야? 전화기 너머에서 마커스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인도네시아 마킹은 없어. 한 군데도. 저는 그날 보고서 작성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KF-21 관련 자료를 전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던 자료들이었습니다. 검색창에 KF-21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입력하면서 저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아뒀던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감이 왔습니다. 내가 알던 세계와 다른 무언가가 거기 있을 거라는 예감이. 자료를 파고들수록 숫자들이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개발 착수, 2022년 시제기 초도 비행 성공, 2026년 양산 1호기 출고, 11년이었습니다. 미국이 F-21을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유럽이 유로파이터를 세상에 내놓는 데 걸린 시간이 25년이었습니다. 중국이 J-10C를 안정화하는 데 3번에서 4번의 대대적인 버전업을 거쳐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1년 만에 양산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오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런데 오타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뒤이어 나왔습니다. 미국이 핵심 항전 기술인 A사 레이더 이전을 거부했을 때 한국은 그것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주면 직접 만든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자료를 읽으며 새벽 2시를 넘겼습니다. 아내 캐롤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늦어요? 저는 대답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국산화율 70% 이상,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독자 개발국,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결함을 사전에 제거하는 개발 방식. 저는 이 자료들이 홍보용 과장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제 22년이 안전했으니까요. 그러나 숫자는 감정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정확하게, 22년간 데이터만 믿어온 사람에게 데이터가 반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원들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마커스와 제니퍼, 그리고 2명의 주니어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고서 재검토합시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커스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제니퍼는 손에 쥔 펜을 멈췄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인도네시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됐습니다. 지금 와서 수정하면 우리 회사의 신뢰도 문제가 생깁니다. 주니어 연구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신뢰도. 과연 지금 신뢰도를 걱정해야 할 쪽이 어딘지 생각해봤습니다. 회의 직후 싱크탱크 소장 해리슨 마이클이 저를 불렀습니다. 해리슨은 예일대 법학 박사 출신으로 우리 기관을 15년간 이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날카롭고 노련하며 결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드레이크, 내가 뭘 하려는지 알아. 그런데 로키드 측에서 조용히 연락이 왔어. 내가 KF-21의 호의적인 분석을 내놓으면 우리 기관과의 자문 계약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우리 기관의 가장 큰 후원자 중 하나였습니다. 사무실 로비에 걸린 그들의 로고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해리슨이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때문에 기존 입장을 뒤집을 순 없어.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22년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거의 꺼내지 않던 낡은 가죽 일기장이었습니다. 1950년 11월의 날짜가 찍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는 작고 촘촘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대가 흥남 철수를 도왔다. 항구에서 배를 타려는 사람들이 끝없이 몰려들었다.
군인들만이 아니었다. 아이를 안고 짐 보따리를 이고 맨발로 눈길을 달려온 사람들이었다. 추위가 살을 애는 날씨였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한 명이라도 더 타기 위해 배 위까지 기어오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짧은 한 줄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포기를 모른다. 저는 그 문장 아래에 공백이 길게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챘습니다. 아버지가 더 쓰고 싶었지만 쓰지 못한 무언가가 그 공백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제니퍼가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해리슨 몰래 퇴근 후 제 사무실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나토 파일럿들이 KF-21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분석한 비공개 보고서 발췌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한 거냐고 물으니 그녀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드레이크. 이거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발췌본을 읽었습니다. 나토 파일럿들이 KF-21의 A사 레이더 성능을 평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표현은 조심스럽지만 명확했습니다. 예상을 상회하는 성능.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 읽었습니다. 예상을 상회한다. 이건 단순한 합격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극심한 내적 갈등 속에서 보냈습니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22년간 쌓아온 것들이 한쪽에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의 자문 계약, 해리슨 소장의 신뢰, 인도네시아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우리 기관의 평판, 그리고 반대쪽에는 제가 이틀 동안 읽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숫자들, 반박하기 어려운 숫자들. 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22년간 진짜 독립적인 분석을 해온 건가? 아니면 특정 방산 이해관계의 틀 안에서 원하는 결론만을 써왔던 도구였나? 그 질문이 무서웠습니다. 대답이 2가지 방향으로 모두 가능했기 때문에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새벽 하늘이 짙고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포기를 모른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저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포기하지 마. 제가 지금 포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순간 처음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진실을 포기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소속 연구원 박성민 박사였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귀국해 KF-21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핵심 멤버로 참여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물으니 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콜필드 씨가 KF-21 보고서 작성을 시도했다가 막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 사실이 워싱턴 DC 밖으로 알려졌다는 것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박성민 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분석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천공장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시는 초청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설득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데이터로 설득하겠다. 그 문장이 제가 22년간 쓰던 언어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커스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 같이 갈래? 저도요라고 말하기 전에 마커스가 먼저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해요? 제니퍼에게는 잘 다녀오시라는 말과 함께 또 하나의 봉투를 받았습니다. KF-21 공장 방문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술 체크리스트였습니다. 그녀가 밤새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해리슨에게 개인 자격으로 한국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해리슨이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가는 거라면 막을 수 없어. 그런데 거기서 뭘 쓰든 우리 기관 명의는 못 써.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여행 가방에 아버지의 일기장을 챙겨 넣었습니다. 왜 넣었는지는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3월의 서울은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박성민 박사가 보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40 초반쯤으로 보였고 악수를 건네는 손이 단단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영업하는 사람의 눈빛이 없었습니다. 설득하려는 사람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보여주겠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마커스가 제 옆에서 조용히 영어로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KTX를 타고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봄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논밭, 산, 작은 마을들. 아버지가 70년 전에 본 이 나라의 모습은 지금과 얼마나 달랐을까 생각했습니다. 기차가 달리는 동안 박성민 박사는 KF-21의 개발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이 나라의 이야기를 이 나라 사람의 입으로 직접 듣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숫자와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로 들으니 같은 내용도 다르게 들렸습니다. 박성민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A사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데 우리 팀은 웃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그냥 할 게 많아서요. 저는 그 말에서 무언가 서늘한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집중. 그것이 이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절차를 거쳐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은 잘 꾸며진 홍보용 시설이었습니다. 방문객을 위해 깨끗이 치워놓은 공간, 포스터와 모형들로 가득한 전시관.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실제로 가동 중인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소음이 들렸습니다. 장비가 돌아가는 소리, 엔지니어들이 주고받는 목소리, 컴퓨터 키보드 소리, 양산 2호기와 3호기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캐드 화면을 보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민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기체를 실제로 날려서 결함을 찾는 방식을 최소화했습니다. 대신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수백만 가지 비행 조건을 사전에 돌립니다. 발생 가능한 모든 결함을 하늘에 올리기 전에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제니퍼의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 체크를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슈퍼컴퓨터 클러스터가 돌아가는 공간이었습니다. 벽면 가득한 화면에 데이터가 흘렀습니다. 담당 엔지니어가 영어로 설명해줬습니다. 28살쯤 돼 보이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설명이 막힘이 없었습니다. 전문 용어를 거침없이 쓰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마커스가 제 팔꿈치를 살짝 쳤습니다. 저한테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좋은 소비재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것은 그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공장 구내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박성민 박사가 국밥을 먹어봤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직접 메뉴를 골라줬습니다. 뜨거운 국물 안에 밥이 들어간 음식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먹는 순간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커스가 눈을 크게 뜨며 이거 엄청 맛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박성민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몸이 힘들 때 이걸 먹습니다. 뭔가를 해결해야 할 때도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방산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성민 박사가 미국 유학 시절 고생했던 이야기, 귀국을 결심한 이유, 처음 KF-21 개발팀에 합류했을 때의 느낌. 그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팀원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박성민 박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로 바로 넘어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숟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오후에는 A사 레이더 개발 과정에 대한 상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박성민 박사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2019년 미국이 기술 이전을 최종 거부했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내부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논의했습니다. 포기하거나 직접 만들거나. 포기를 진지하게 검토한 시간이 약 이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만 논의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볼펜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기술 개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태도로 불가능을 대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박성민 박사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소프트웨어 역량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레이더에 들어가는 핵심 소자 개발도 가능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수십 년 걸려 쌓아온 것을 우리가 이미 가진 것 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었다. 그날 저녁 박성민 박사가 저와 마커스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사천 시내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삼겹살을 직접 구워주면서 박성민 박사가 말했습니다. 콜필드 씨, 솔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왜 지금까지 KF-21을 제대로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박성민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생각이 달라졌나요? 저는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박성민 박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밤, 해리슨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드레이크, 로키드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 이번엔 더 직접적이야. 내가 KF-21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어떤 형태로든 공개하면 우리 기관과의 모든 계약 관계를 재검토한다고. 이건 경고가 아니라 통보야. 저는 호텔 방 창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멀리 공장 경납고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해리슨이 계속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입장 변경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했어. 드레이크, 22년 경력이 걸린 문제야. 신중하게 생각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커스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노크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그가 2캔의 맥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와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마커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드레이크?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커스,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그가 특유의 영국식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할지. 그래서 맥주 들고 온 거잖아. 저는 그 말에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커스에게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성민 박사가 저를 데려간 곳은 KF-21 양산 1호기가 있는 경납고였습니다. 넓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기체가 그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조명이 기체 위에 내려앉아 있었고 동체의 곡선이 빛을 부드럽게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서 기체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F-15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21살이었고 교관이 이 기체를 내 몸처럼 알아야 한다고 했던 그날. 지금 느끼는 것이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뭔가를 만지기 전에 먼저 그것의 존재가 느껴지는 감각. 박성민 박사가 기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 기체 설계자들 평균 나이가 35세입니다. 2015년에 처음 팀이 모였을 때 상당수가 처음으로 전투기 개발을 해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기체 동체에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금속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이 오히려 이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해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기체에 닿는 순간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쓸 것이었습니다. 설령 로키드 마틴과의 계약이 끊기고 싱크탱크에서 나오게 되더라도 22년 전 이 업계에 들어온 이유가 권력의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으니까. 저는 박성민 박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독립보고서를 쓰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박성민 박사가 말없이 악수를 건넸습니다. 마커스가 뒤에서 짝짝짝 박수를 쳤습니다. 조용한 경납고에 그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호텔방에서 5일 동안 혼자 글을 썼습니다. 조직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드레이크 콜필드 개인의 이름으로 매일 새벽 2시까지 썼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커스는 자료 검색을 도왔고 제니퍼는 워싱턴 DC에서 실시간으로 추가 데이터를 보내줬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을 정하는 데만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수십 가지 제목을 썼다 지웠다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KF-21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기준점. 부제는 이것이었습니다. 22년간의 편견을 버린 애널리스트의 현장 보고서. 보고서는 240페이지였습니다. KF-21의 개발 타임라인 분석, A사 레이더 독자 개발의 기술적 의미, 비용대 성능비, 아랍에미리트와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수출 시장 경쟁력, 드론 전쟁 시대에서의 전략적 가치, 인도네시아 분담금 사태가 오히려 한국 협상력을 강화한 역설적 효과까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에 이렇게 썼습니다. 필자는 지금까지 한국을 전투기를 사는 나라로 분류해왔다. 그 판단이 틀렸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다. 그것도 세계 기준을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이 보고서를 쓰는 동안 필자의 아버지가 1950년 한국에서 남긴 일기 한 구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나라 사람들은 포기를 모른다. 아버지가 본 것과 필자가 본 것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제 이해한다. 보고서를 주요 국방 저널 3곳과 링크트인에 동시에 공개한 것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마커스가 옆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올라갔어.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든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생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며칠 만의 숙면이었습니다. 꿈을 꿨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눈을 떴을 때 마음이 아주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에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하늘이 오래전 F-15를 몰고 올라갔을 때의 하늘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그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워싱턴 DC 공항에 내리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제니퍼였습니다. 드레이크, 조회수 보셨어요? 저는 그제야 핸드폰을 꺼내 링크트인을 열었습니다. 72시간 만에 43개국에서 열람됐고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싱가포르, 인도, 아랍에미리트, 방산업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보고서 내용을 주요 기사로 인용했다는 알림도 왔습니다. 제니퍼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인스가 인용했어요. 이 업계에서 제인스 인용은 공식 인정이잖아요. 저는 공항 로비 벤치에 앉아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22년 경력에서 이런 반응을 받은 보고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실보다 다른 것이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진실을 쓰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해리슨 소장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맞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받았습니다. 해리슨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잘 썼어. 짧았지만 그 두 단어가 갖는 무게를 저는 알았습니다. 해리슨은 쉽게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록히드 쪽이랑은 내가 얘기해 볼게. 너는 독립성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쪽으로 가자. 저는 고맙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관계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드레이크의 보고서가 자신들의 내부 판단을 확인해줬다고 했습니다. 이미 KF-21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도입 협상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독립자문을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그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독일의 한 방산 싱크탱크에서 공동 연구 제안이 왔습니다. 필리핀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KF-21 도입 타당성 분석을 의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드레이크 콜필드조차 KF-21을 인정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제니퍼가 번역해서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조차라는 단어가 포함된 그 표현 안에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담금을 미루고 투르키예로 갔다가 다시 프랑스로 갔다가 이제 한국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예전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협상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선금 현금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방산업계에서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라는 것을 이제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에서 온 연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면담 요청이었습니다. 내용은 KF-21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KF-21을 바라봐야 한다는 내부 판단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KF-21 도입 협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필리핀은 블록 1초기 물량 확보를 위한 정부 간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이 협상 테이블에서 여러 차례 인용됐다는 소식이 박성민 박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콜필드 씨.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데이터로 설득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정직한 방식의 설득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국제방산 포럼에서 기조연설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자연스럽게 KF-21과 세계 방산 시장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 강연을 준비하면서 사무실 화이트보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비고 목록. 그 아래 저는 처음으로 새로운 칸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22년간 저를 이끌어온 그 원칙이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결론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 포럼에서 저는 세계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2년간 틀렸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굴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청중 중 일부가 웃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같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80 가까워 보이는 나이였고 가슴에는 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 배지였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나라 알아요. 거기 사람들 포기를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압니다. 저도 이제 압니다. 그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사무실 화이트보드의 목록이 달라졌고 책상 위에 아버지의 일기장이 항상 펼쳐져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이 나라 사람들은 포기를 모른다. 그 아래 저는 볼펜으로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박성민 박사와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마커스는 요즘 KF21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저에게 보내오는 대신 자기 소셜미디어에 직접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매번 같은 말을 씁니다. 내가 먼저 봤잖아. 제니퍼는 우리 팀에서 가장 많은 한국 방산 관련 보고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 소피는 아빠가 요즘 한국 음식 레시피를 검색한다며 놀립니다. 록히드 마틴과의 자문 계약은 조건을 바꿔 재체결됐습니다. 독립적 분석을 보장받는다는 조건으로. 해리슨 소장도 그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됐습니다. 그 빈자리를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독일이 채웠습니다. 저는 이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씁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2년 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원칙을 저는 사실 22년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배웠습니다. 한국을 3번 더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달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더 많은 기체가 생산 라인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더 젊은 엔지니어들이 그 라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성민 박사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콜필드 씨, 우리가 무서운 건 지금이 아니에요. 10년 뒤가 더 무섭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1950년에 그것을 봤고 저는 2026년에 그것을 봤습니다.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래 혼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꺼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22년간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틀림을 바로잡는데 이 나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방산 전략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데이터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만들어내는 힘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숫자로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는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줄을 서고 필리핀이 손을 들고 중국이 조용해지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그 감동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눠주십시오. 좋아요 버튼 하나가 이 이야기를 한 사람 더에게 닿게 해줍니다. 구독 버튼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이 나라가 이룬 것들에 대해 어르신 세대가 가진 이야기들이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더 큰 역사가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